JN 타워 70층 강민혁 회장의 집무실은 단순한 사무 공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외부 세계로부터 그를 완벽하게 격리하는 거대한 무균실이었다. 최고급 헤파 필터가 24시간 가동되며 공기 중에 미세먼지 하나까지 걸러냈고 온습도는 그의 신체 상태에 맞춰 1분 단위로 자동 조절되었다. 거대한 통유리창은 서울의 전경을 발 아래 두었지만 그 풍경은 소리도 냄새도 없는 한 폭의 정지된 그림에 불과했다. 정확히 12시 정각. 강철로 만든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그의 비서실장인 김 비서가 의료용 카트와 흡사한 것을 밀고 들어왔다. 그 위에는 은색으로 밀봉된 특수 파우치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식사라고 불리는 물건이었다. 강민혁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기계적으로 파우치를 집어들었다. 이것이 그가 15년간 섭취해온 유일한 음식이었다. 재계에서 그는 얼음의 성체로 통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포커페이스, 피도 눈물도 없는 MA 과정, 그리고 상대의 숨통을 조이는 냉혹한 전략까지. 그가 JN그룹의 총수로 등극한 이후 그룹의 자산은 3배로 불어났다. 사람들은 그의 성공이 천재적인 경영 감각 때문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의 원동력은 완벽주의에 가까운 통제 욕구, 그리고 그 기저에 깔린 깊은 상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15년 전 18배 강민혁은 모든 것을 잃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이어진 친척의 배신. 그는 자신을 보호하려던 유일한 혈육인 어머니가 내민 음식에서 지독한 독의 맛을 보았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그는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겨우 살아남았다. 그날 이후 세상의 모든 음식은 그에게 독극물이자 배신의 상징이 되었다. 타인의 손길은 곧 오염이었다. 그는 생존을 위해 스스로를 격리했다. 오직 JN 그룹의 바이오 연구소에서 생산된 멸균 처리된 영양액만으로 연명했다. 그의 미각은 그날의 끔찍한 고통과 함께 봉인되었다. 맛을 느낀다는 것은 곧 위험에 노출된다는 의미였고 그는 더 이상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생각이 없었다. 그의 삶은 오직 JN그룹을 지키고 확장하는 것, 그것 하나뿐이었다. 회장님, 김 비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그의 상념을 환기시켰다. 오후 2시 서문시장 재개발 현장 시찰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현재 반대 시위대 약 300명이 집결한 상태입니다. 현장 통제가 매우 어렵다는 보고입니다. 안전팀은 일정 연기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김 비서는 이 일정을 잡은 자신을 탓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서문시장. 민혁은 눈살을 찌푸렸다. 그가 존재하는 세계와는 정반대의 장소였다. 통제되지 않는 소음, 정제되지 않은 온갖 냄새, 예측 불가능한 군중. 그가 가장 혐오하는 모든 요소의 집합체였다. 하지만 이번 재개발 사업은 JN그룹이 사활을 건 글로벌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첫 단추였다. 경쟁사인 태강그룹이 이 문제를 빌미로 연일 JN을 공격하고 있었다. 그들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들 하지. 민혁이 차갑게 말했다. 그 생존권이라는 게 내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직접 확인해야겠다. 태강이 심어놓은 선동꾼들이 얼마나 되는지도. 그는 보고서의 숫자를 믿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전장의 한복판에서 적의 눈을 직접 마주하는 것을 선호했다. 그것이 그가 승리해온 방식이었다. 예정대로 진행한다. 경호 인력을 2배로 늘리고 현장 접근은 최소한으로.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실려 있지 않았다. 김 비서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이미 예상한 답변이었다. 강민혁 회장은 자신이 정한 길에서 단 한 걸음도 물러서는 법이 없는 남자였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세계를 보호할 갑옷을 챙겼다.
최고급 빵진 마스크와 검은색 가죽 장갑이었다. 오후 2시 서문시장 입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민혁의 방탄 리무진이 모습을 드러내자 분노한 상인들과 시위대의 함성이 폭발했다. 재개발 결사반대, 강민혁은 물러가라.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차를 에워싸고 인간 방패를 만들었지만 날아드는 계란과 밀가루 세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차가운 차 안에서 내린 순간 민혁은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마스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강렬한 냄새가 그의 후각을 공격했다. 튀김 기름이 타는 냄새, 생선 내장 냄새, 젖은 흙먼지 냄새, 그리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내뿜는 땀 냄새. 그것은 그가 15년간 잊고 살았던 삶의 냄새였고 그에게는 부패의 냄새와 동의어였다. 그는 경호원들의 철통 같은 호의 속을 기계적으로 걸었다. 그의 목표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중앙 상가였다. 그러나 시위대의 저항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들은 경호 라인을 무너뜨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을 던졌다. 회장님, 위험합니다. 철수하셔야 합니다. 김 비서가 외쳤지만 민혁은 아랑곳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다. 시위대의 저항은 단순한 반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절규였다. 누군가는 드러누웠고 누군가는 자신의 가게 간판을 붙들고 울부짖었다. 민혁의 경호원들은 훈련된 전문가들이었지만 이처럼 절박하고 감정적인 저항 앞에서는 그들의 통제력도 한계를 보였다. 길을 터라. 이건 불법 시위다. 경호팀장의 고함이 묻혔다. 바로 그 혼란의 한가운데 오유진이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작은 좌판, 유진이네 김밥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재개발이 시작되면 당장 길거리로 나앉아야 할 처지였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오늘 하루치 장사라도 무사히 마쳐서 할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유진의 좌판은 그 혼돈 속의 작은 섬과 같았다. 비록 낡고 금이 갔지만 매대 위는 그녀의 성격처럼 반짝였다. 행주 하나도 삶았었고 재료통은 매일 뜨거운 물로 소독했다. 그녀에게 음식은 돈벌이 수단 이전에 할머니에게 배운 정성이었다. 그녀는 이 무자비한 재개발을 주도하는 저 차가운 회장이 자신의 가게 앞에 나타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녀의 좌판은 작고 허름했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갓 지은 따뜻한 밥, 정성껏 볶은 당근과 시금치, 직접 조린 달콤한 우엉, 그리고 샛노란 달걀지단. 그녀의 김밥은 이 시장에서 가장 정직한 맛으로 유명했다. 그녀는 방금 막 말아낸 김밥 한 줄을 조심스럽게 썰고 있었다. 그때였다. 한 무리의 시위대가 경호 라인을 뚫는 데 성공했다. 균형이 무너졌다. 경호원 한 명이 민혁을 보호하려다 뒤로 밀쳤고 민혁은 그 힘에 떠밀려 그대로 유진의 좌판을 덮쳤다. 안 돼. 유진의 절박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매대가 뒤집히고 그녀가 정성껏 준비한 재료들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민혁은 넘어지지 않으려 바닥을 짚으려 했지만 그의 손은 차가운 시멘트 대신 따뜻하고 뭉클한 무언가와 닿았다. 방금 썰어놓은 김밥 조각이었다. 동시에 그를 밀친 사람의 팔꿈치가 그의 얼굴을 강타했고 그의 마스크가 한쪽으로 비틀어지며 벗겨졌다. 그리고 그 김밥 한 조각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그의 벌어진 입술 사이로 정확히 밀려 들어왔다. 시간이 멈췄다. 민혁의 전신이 돌처럼 굳었다. 뇌가 비명을 질렀다. 오염, 침입, 비상사태. 15년간 단 한 번도 뚫린 적 없던 방어막이 뚫렸다. 그것도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통제 불가능한 장소에서. 그는 반사적으로 그것을 뱉어내려 했다. 그러나 그의 혀는
그의 의지를 배신했다. 예상했던 역겨움 대신 믿을 수 없는 감각이 그의 혀를 강타했다. 고소한 참기름의 향이 먼저 폭발했다. 뒤이어 적절하게 간이 밴 따뜻한 밥알이 혀를 감쌌고 씹을 새도 없이 아삭한 단무지와 달콤 짭짤한 우엉조림의 맛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그것은 단순한 맛이 아니었다. 그것은 온기였다. 1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살아있는 음식의 온기였다. 그의 혀가 닿은 것은 단순한 쌀밥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땀과 시간이 응축된 결과물이었다. 15년 동안 그가 섭취했던 것은 데이터였다. 단백질 몇 그램, 탄수화물 몇 그램. 하지만 이것은 이야기였다. 밥을 짓고 재료를 다듬고 정성껏 말하는 사람의 온기가 담겨 있었다. 그 온기가 그의 얼어붙은 내벽을 녹여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얼어붙었던 미각 세포들이 일제히 깨어나 아우성을 쳤다. 이것은 그가 기억하는 맛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던 어린 시절, 어머니가 그의 입에 넣어 주었던 바로 그 맛. 지독한 배신감과 함께 봉인해버렸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기억이었다. 민혁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눈앞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소녀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유진은 엉망이 된 좌판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다. 오늘 장사는 다 망쳤다. 할머니의 약값은 어떡하나. 그녀는 자신을 덮친 이 차가운 남자를 원망스럽게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 남자는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한 표정으로 자신의 입술을 매만지며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기이해서 유진은 순간 울음도 잊었다. 회장님,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경호원들과 김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철수한다. 당장. 민혁은 갈라진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는 방금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오염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15년간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다. 리무진 안에서 그는 거의 발작적으로 입을 헹궜다. 김비서, 당장 본사 의료팀 대기시켜. 전신 소독 절차 준비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그 이면에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다. 그는 방금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을, 그것도 최악의 장소에서 노출했다. 하지만 그를 더 두렵게 만든 것은 그 맛을 다시 느끼고 싶다는 충동이었다. 그는 특수 제작된 시트에 몸을 묻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눈을 감을수록 감각은 더욱 선명해졌다. 고소한 참기름 향, 새콤한 단무지, 따뜻한 밥의 온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던 겁에 질린 채 자신을 바라보던 소녀의 맑은 눈동자. 강민혁은 깨달았다. 오늘 그는 단순한 시장 시차를 망친 것이 아니었다. 그는 15년간 지켜온 자신의 세계를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만났다. JN 타워 70층의 의료용 소독실은 강민혁의 집무실보다 더 철저하게 통제되는 공간이었다. 서문시장의 오염에서 돌아온 그는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모든 의복을 벗어 의료 폐기물 용기에 넣었다. 수십 개의 자외선 램프가 켜지고 강력한 소독액이 안개처럼 분사되었다. 그는 마치 죄인처럼 두 팔을 벌리고 그 모든 과정을 견뎌냈다. 피부가 따끔거렸지만 그는 그 고통이 자신의 내면에 침투한 이물질을 씻어내 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 어떤 강력한 소독액도 그의 혀끝에 남은 기억을 지워내지 못했다. 소독 절차가 끝나고 샤워 가운을 걸친 채 집무실로 돌아왔을 때 그는 평소의 그가 아니었다. 30분이 지났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비서가 긴급히 가져온 영양액 파우치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지만 민혁은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조용히 입술을 핥았다. 고소한 참기름 향,
아삭한 단무지, 그리고 따뜻한 온기. 그 감각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그는 자신이 방금 그 김밥을 다시 먹은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15년간 오직 생존을 위한 연료만을 주입해왔던 그의 몸이 처음으로 음식을 맛보고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위장이 격렬하게 수축하며 더 내놓으라고 아우성쳤다. 민혁은 파우치를 집어들었다. 평소처럼 기계적으로 포장을 뜯고 내용물을 입안에 짰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맛디라는 것을 느꼈다. 지독한 금속성의 비린 맛, 역겨운 화학약품 냄새, 그것은 재와 같았다. 그는 모든 것을 개워내며 세면대를 붙잡았다. 몸이 거부했다. 그의 몸은 더 이상 이 가짜 음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황 상태가 밀려왔다. 이것은 단순한 입맛의 변화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생존 시스템 전체의 붕괴를 의미했다. 그는 15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얼음의 성체에 스스로 균열을 낸 것이었다. 그는 인터컴을 눌렀다. 목소리가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김 비서, 당장 들어와. 김 비서가 들어왔을 때 그는 서울의 야경을 등지고 서 있는 회장의 모습에서 섬뜩한 위기감을 느꼈다. 그의 어깨는 굳어 있었고 유리창에 비친 그의 눈은 먹잇감을 놓친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 여자, 민혁이 입을 열었다. 서문시장, 김밥 좌판, 그 여자를 찾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여자가 만든 음식을 가져와. 회장님, 지금 김 비서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회장이, 강민혁이 시장 좌판에 음식을 찾고 있었다. 즉시 시행해. 민혁의 목소리는 더 이상의 질문을 허용하지 않았다. 김 비서는 혼란스러운 머리를 애써 감추며 사무실을 나갔다. JN그룹의 막강한 정보팀과 보안팀이 한밤중에 서울 시내의 김밥 좌판 주인을 찾기 위해 총동원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들이 마주한 것은 이미 휩쓸고 지나간 태풍의 잔해뿐이었다. 서문시장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시위대와 용역 깡패들의 충돌로 인해 수많은 좌판이 부서지고 짓밟렸다. 유진의 작은 좌판 역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파괴되어 있었다. 재료들은 흙먼지와 뒤엉켜 썩어가고 있었고 유진인의 김밥이라는 작은 간판은 반으로 쪼개져 있었다. 김 비서는 다음 날 아침 무거운 마음으로 보고서를 올렸다. 좌판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상인회에 따르면 그 소녀의 이름은 오유진. 하지만 어젯밤을 기점으로 행방이 묘연합니다. 등록된 주소지는 이미 오래전에 비어 있었고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치 증발한 것 같습니다. 민혁은 보고서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같은 시각 서울의 가장 낮은 곳 곰팡내 나는 어느 반지하 방에서 오유진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좌판은 그녀의 전 재산이었다. 그리고 할머니의 생명줄이었다. 콜록콜록 방 안쪽에서 할머니의 고통스러운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손은 성한 곳이 없었다. 하루 종일 재료를 다듬고 끓는 물에 데치고 뜨거운 밥을 쥐느라 생긴 흉터와 굳은 살.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자부심이었다. 최고의 한식 셰프가 되겠다는 꿈. 하지만 그 꿈은 오늘 좌판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당장 내일 병원비와 밀린 월세를 낼 돈이 없었다. 책상 위에는 붉은색 글씨로 적힌 빛 독촉장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어제 자신을 덮쳤던 그 차가운 남자를 떠올렸다.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그 무감정한 눈동자.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졌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절망감이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하지만 할머니의 기침 소리가 다시 들려왔을 때 그녀는 눈을 번쩍 떴다. 포기할 수 없었다. 어떻게든 일어서야 했다. 그녀는 짐 가방에서 꼬깃꼬깃한 이력서 한 장을 꺼냈다. JN그룹 구내식당 조리 보조원 모집. 그것이 그녀가 잡을 수 있는 마지막 지푸라기였다. 강민혁의 집무실은 전쟁터와 같았다. 그는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입에 대지 못했다. 영양액은 역겨웠고 물조차 비린 맛이 났다. 극도의 허기짐이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었다. 그는 임원회의에서 사소한 실수에도 불호령을 내렸고 주가가 1포인트만 하락해도 관련 부서장들을 전부 해고할 것처럼 몰아붙였다. JN타워 전체가 그의 굶주림에 공포로 떨었다. 김 비서는 회장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공복이 아니었다. 약물 중독자의 금단 증상과 흡사했다. 회장은 지금 그 맛에 중독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직속팀에게 불가능한 명령을 내렸다. 서울 시내의 모든 오유진을 찾아 20대 초반 여성, 요리 관련 경력자, 샅샅이 뒤져 한편 JN타워 69층에 위치한 VVIP 전용 레스토랑 더 스카이의 주방은 긴장감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총괄 셰프 최진우가 방금 완성한 요리를 매서운 눈으로 훑어보고 있었다. 금박을 입힌 푸아그라, 캐비어와 트러플을 곁들인 바닷가재 요리. 한 접시에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예술에 가까운 요리였다. 최진우는 JN그룹의 식음료 부문을 총괄하는 실세였다. 그는 자신의 요리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JN그룹의 격을 상징한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단 한 가지 정복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 바로 그룹의 총수 강민혁의 식탁이었다. 그는 수년간 회장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온갖 진미를 바쳤지만 모든 음식은 단 한 번도 입에 닿지 못한 채 그대로 버려졌다. 그의 VVIP 식음료 부문 계약 갱신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재계약이 아니었다. JN그룹이 추진하는 글로벌 호텔 체인의 총괄 디렉터 자리가 걸려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민혁 회장의 인정을 받아야만 했다. 그는 오늘이야말로 회장의 굳게 닫힌 입을 열게 하리라 다짐하며 최고급 카트에 요리를 실었다. 하지만 10분 뒤 카트는 70층에서 그대로 다시 내려왔다. 음식에는 손댄 흔적조차 없었다. 최진우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감히 내 요리를. 그는 주먹으로 대리석 조리대를 내리쳤다. 그때 그의 측근인 수석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속삭였다. 셰프님, 이상한 소문이 돕니다. 회장님께서 서문시장에 김밥을 찾고 계시답니다. 뭐? 김밥? 최진우는 코웃음을 쳤다. 그 쓰레기 같은 시장 바닥 음식을 이 최진우의 요리가 아니라 그는 모욕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곧이어 그의 눈에 교활한 빛이 스쳤다. 회장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은 곧 기회일 수도 있었다. 혹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무언가의 등장을 예고하는 것일 수도. 그는 자신의 정보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민혁이 찾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다. 강민혁은 창밖을 내다보며 극심한 허기와 싸우고 있었다. 15년간 그를 지탱해 준 것은 완벽한 통제력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혀 하나 통제하지 못하는 무력감에 휩싸여 있었다. 온몸의 세포가 그 정체 모를 소녀가 만든 진짜 음식을 갈망하고 있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열리고 김 비서가 다급하게 들어왔다. 회장님, 찾은 것 같습니다. 김 비서는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인사과 데이터베이스의 한 페이지가 떠 있었다. 오유진, 22세. 오늘부터
본사 지하 3층 구내식당 조리 보조원으로 첫 출근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겁에 질린 듯 하면서도 당찬 눈빛을 한 그날 시장에서 본 그 소녀의 얼굴이 있었다. 민혁은 태블릿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사막의 한가운데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기분이었다. 아니, 자신의 성체를 무너뜨릴 트로이의 목마를 발견한 것일지도 몰랐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혀끝에서 다시 한번 그 고소한 맛이 맴돌았다. 그는 결심했다. 당장 그 구내식당을 폐쇄해. 김 비서는 당황했다. 예? 폐쇄? 말씀이십니까? 아니, 민혁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내가 직접 가겠다. JN 타워 지하 3층. 그곳은 70층의 무균실과는 정반대의 세계였다. 수천 명의 직원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는 거대한 전쟁터. 끓어오르는 증기, 쉴 새 없이 울리는 식기, 세척기의 소음, 그리고 온갖 음식 냄새가 뒤섞인 혼돈의 공간이었다. 강민혁이 그곳의 모습을 드러내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70층의 얼음의 성체에서 지하 식당까지는 물리적인 거리보다 심리적인 거리가 훨씬 더 멀었다. 그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덮쳐오는 강렬한 냄새에 미간을 찌푸렸다. 단순한 음식 냄새가 아니었다. 수천 명의 욕망과 피로가 뒤엉킨 날 것 그대로의 냄새였다. 김 비서가 긴급히 건넨 최고급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소용없었다. 그의 통제 시스템이 이질적인 환경에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그의 결벽증은 이 공간의 모든 분자를 거부하고 있었다. 김 비서는 식은땀을 흘리며 앞장섰다. 그가 구내식당 매니저에게 회장의 방문을 알린 것은 불과 5분 전이었다. 식당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직원 식당의 존재 이유인 직원들은 점심시간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감히 배식대에 접근하지 못한 채 멀찍이 떨어져서 이 기이한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의 총수가 신화 속의 인물이 왜 이곳에 강림했는지 아무도 이유를 알지 못했다. 오유진은 이 모든 소동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주방 가장 안쪽 설거지 구역 옆에 있는 야채 다듬는 곳에 처박혀 있었다. 그녀의 첫 출근은 악몽 그 자체였다. 새벽 5시에 출근하자마자 그녀에게 주어진 일은 산더미처럼 쌓인 양파 껍질을 까는 것이었다.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채 양파산을 겨우 끝내자 이번에는 무채를 썰라는 지시가 떨어졌다. 그녀의 손은 이미 붉게 부어올랐지만 쉴 틈이 없었다. 이곳의 조리사들과 이모들은 갓 들어온 막내 보조원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녀는 투명 인간이었다. 오직 할머니의 병원비를 생각하며 기계처럼 칼질을 계속할 뿐이었다. 그녀의 섬세한 미각과 요리에 대한 재능은 이 거대한 공장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었다. 회장님, 이쪽입니다. 오늘 A코스 메인입니다. 최고급 한우로. 식당 조리장이 벌벌 떨며 오늘 최고의 메뉴를 내밀었다. 민혁은 그것을 경멸하듯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저 대량 생산된 단백질 덩어리로 보일 뿐이었다. 그는 마스크를 쓴 채 배식대를 천천히 걸었다. 그의 검은색 구두가 젖은 바닥에 닿을 때마다 김 비서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모든 음식을 지나쳤다. 화려한 샐러드바, 뜨거운 김이 오르는 튀김 코너, 정갈하게 담긴 한식 반찬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감각은 오직 단 하나, 15년 만에 자신의 혀를 마비시켰던 그 온기의 주인을 찾고 있었다. 그는 조리장을 돌아보았다. 오늘 출근한 신입, 어디 있지? 조리장은 당황했다. 신임 말씀이십니까? 오늘 조리 보조원 아이가 하나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그는 감히 회장이 이런 말단 직원을 찾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지금은 아마 야채를 다듬고 있을 겁니다. 민혁은 망설임 없이
주방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위생모와 위생복도 걸치지 않은 채였다. 주방 전체가 얼어붙었다. 회장님, 그곳은 위생구역. 김 비서가 만류했지만 민혁의 눈은 이미 저 안쪽 구석에 고정되어 있었다. 양파더미 옆에 쪼그려 앉아 눈물 자국이 채 마르지 않은 얼굴로 무채를 썰고 있는 작은 뒷모습. 서문시장에서 엉망이 된 좌판 앞에서 울고 있던 바로 그 소녀였다. 유진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에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며칠 전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그 남자, JN 그룹의 회장이 왜 이곳에 서 있는가? 그녀는 공포에 질려 자리에서 일어섰다. 손에 쥐고 있던 칼이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너, 민혁이 마스크 너머로 낮게 말했다. 네가 만든 음식을 가져와. 유진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네, 저는 그냥 무채만. 그녀는 울먹이며 뒷걸음질 쳤다. 조리장이 황급히 끼어들었다. 회장님, 이 아이는 아직 불을 잡을. 시끄럽다. 민혁은 조리장을 쏘아붙였다. 그는 유진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다시 말했다. 그날 시장에서 만든 것, 아무거나, 지금 당장. 유진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이 남자가 자신을 해고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욕을 주려는 걸까? 하지만 그의 눈은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독한 굶주림에 시달리는 맹수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주방에는 온갖 고급 재료가 널려 있었지만 그 어떤 것도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저는, 그녀가 절망적으로 중얼거릴 때 그녀의 눈에 자신이 방금 조리사들 새참용으로 몰래 만들어둔 작은 접시가 들어왔다. 대량 배식 메뉴를 만들고 남은 자투리 달걀 몇 개를 풀고 양파 껍질을 까면서 몰래 빼돌린 신선한 속대와 당근 조각을 다져 넣은 것, 자투리 달걀말이었다. 그것은 메뉴에도 없는 가장 보잘것없는 음식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유진이 오늘 자신의 기술로 만든 유일한 요리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 접시를 집어들었다. 이것뿐입니다. 방금 제가 먹으려고. 민혁은 대답 대신 김 비서에게 고갯짓을 했다. 김 비서는 거의 울상이 되어 조리 보조원의 지저분한 앞치마가 스친 그 작은 접시를 받아들었다. 민혁은 주방을 나와 구내식당 가장 구석진 테이블로 향했다. 모든 직원의 시선이 그에게 쏟아졌다. 그는 테이블에 앉아 잠시 망설였다. 15년간 지켜온 철칙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혀끝을 맴도는 그 참을 수 없는 갈망이 이성을 눌렀다. 그는 마스크를 벗었다. 그의 창백하고 날카로운 맨얼굴이 드러나자 식당 안의 공기가 더욱 희박해졌다. 그는 젓가락으로 노란 달걀말이 한 조각을 집었다. 특별할 것 하나 없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그것이 입술에 닿는 순간 그는 알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식감, 혀를 감싸는 고소한 달걀의 풍미, 그리고 그 안에 아삭하게 씹히는 야채의 단맛. 간장은 짜지 않았고 설탕은 과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이것이었다. 서문시장에서 맛보았던 바로 그 온기였다. 그것은 그의 얼어붙은 위장을 녹이며 15년간 잊고 살았던 포만감이라는 감각을 일깨웠다. 그는 기계처럼 젓가락질을 멈추지 않았다. 몇 초 만에 접시가 깨끗하게 비워졌다. 그는 눈을 감았다. 지독한 허기가 가라앉고 그 자리에 기묘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살아있다고 느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이 숨을 죽인 채 자신들의 회장이 구내식당 자투리 달걀말이를 먹고 있는 기적 혹은 재앙과도 같은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 비서는 자신의 상사가 지난 10년간
자신이 올린 그 어떤 최고급 요리에도 보이지 않았던 표정을 짓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만족감이었다.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주방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유진은 여전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자신에게 닥칠 운명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조리장은 이제 그녀가 확실히 해고될 것이라 생각하며 혀를 찼다. 저 비싼 재료로 감히 회장님께 자투리 음식을 올리다니. 민혁이 그녀 앞에 섰다. 너,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떨림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눈을 질끈 감았다. 내 짐, 전부 챙겨. 유진의 어깨가 절망으로 무너져 내렸다. 역시 하루 만에 쫓겨나는구나. 할머니 얼굴을 어떻게 보나. 그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쏟아지기 직전이었다. 지금부터 넌 70층으로 출근한다.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네. 민혁은 김 비서를 돌아보았다. 김 비서, 70층 펜트하우스 키친, 오늘부로 가동한다. 저 여자를 내 전속 셰프로 임명한다. 필요한 모든 권한을 부여해. 당장 실행해.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하 3층 구내식당의 시간은 그대로 멈췄다. 조리장의 입이 떡 벌어졌다. 다른 조리사들은 자신들이 헛것을 들었다고 생각했다. 전속 셰프, 70층 펜트하우스 키친, 그것은 최진우 셰프조차도 감히 넘보지 못했던 회장의 가장 사적인 영역이었다. 그런데 저 냄새나는 막내 보조원이?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폭풍에 휘말렸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보조. 내 식사를 책임져. 민혁은 그녀의 말을 잘랐다. 네가 만든 것이라면 무엇이든 상관없다. 네가 만들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내 입에 넣지 않을 테니까. 이건 명령이다. 그는 유진에게서 눈을 떼고 돌아서서 식당을 나갔다. 김 비서는 혼란에 빠진 유진에게 다가갔다. 그는 자신의 명함을 내밀며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다. 오유진 씨, 지금 바로 저와 함께 가시죠. 보안 등급과 신원 조회를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앞으로 당신의 근무지는 지하 3층이 아니라 JN타워의 가장 높은 곳입니다. 유진은 젖은 앞치마를 움켜쥔 채 자신이 방금 빠져나온 지옥과 앞으로 걸어 들어가야 할 또 다른 천국 혹은 지옥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지하 3층의 축축하고 혼란스러운 공기와 70층의 건조하고 통제된 공기는 마치 다른 행성의 대기처럼 이질적이었다. 오유진은 낡은 배낭 하나만을 맨 채 김 비서의 뒤를 따라 전용 엘리베이터에 탔다. 그녀의 젖은 앞치마와 땀 냄새가 이 은색의 무균 공간과 어울리지 않았다. 숫자가 70에 가까워질수록 그녀는 귀가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기압 차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을 살아온 세계와의 단절을 의미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주방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유리 상자였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서울의 전경을 아찔하게 내려다보고 있었고 반대쪽 벽면 역시 투명한 특수 유리로 되어 강민혁의 거대한 집무실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 주방에 들어서는 순간 수족관 속에 금붕어가 된 기분이었다. 모든 것이 차가운 스테인리스 스틸과 흰색 대리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독일제 인덕션 레인지는 흠집 하나 없었고 냉장고는 마치 거대한 은괴처럼 빛났다. 그녀가 시장 좌판에서 쓰던 낡은 나무 도마나 손때 묻은 냄비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이곳은 음식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마치 반도체 공장의 클린룸처럼 보였다. 유리 주방. 그녀는 속으로 이 기괴한 공간에 이름을 붙였다. 강민혁은 이미 집무실 안쪽 유리벽 너머에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서류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그가 자신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김 비서가 그녀에게 얇은 태블릿 PC와 흰색 유니폼을 건넸다. 오유진 씨의 신원 등록은 완료되었습니다. 이 유니폼은 특수 항균 처리된 것입니다. 주방에 들어가기 전 저쪽에 에어 샤워 부스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옷을 갈아입고 에어 샤워를 통과했다. 강한 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과 피부에 남아있던 지하 3층의 마지막 흔적까지 털어냈다. 그녀가 유리 주방 안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계약서입니다. 김 비서가 태블릿을 내밀었다. 유진은 액정 위로 떠오른 숫자를 보고 숨을 멈췄다. 월급. 그녀가 10년을 꼬박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금액이었다. 할머니의 수술비와 모든 빚을 갚고도 남는 돈이었다. 회장님의 식사는 하루 3번. 정해진 시간 외에는 어떤 음식도 드시지 않습니다. 모든 재료는 제가 직접 검수하여 이 냉장고로만 공급됩니다. 오유진 씨는 이 주방에서 만든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회장님께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김 비서는 목소리를 낮췄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특히 회장님의 식사 습관에 대해서는 외부 유출 시 즉각적인 법적 조치가 따릅니다. 유진은 침을 삼키며 서명란에 손가락을 댔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파는 계약을 하는 것 같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가 서명을 마치자마자 집무실의 인터컴이 울렸다. 점심. 강민혁의 차가운 목소리였다. 벌써 일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다. 유진은 당황했다. 무엇을 준비해 드릴까요? 김 비서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건 저도 모릅니다. 회장님은 지난 15년간 식사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유진 씨가 알아서 하셔야 합니다. 김 비서는 주방을 나갔다. 거대한 유리 상자 안에 유진과 정막만이 남았다. 그녀는 유리벽 너머의 강민혁을 흘끗 보았다. 그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서류를 보고 있었다. 감시자, 그리고 굶주린 포식자. 그녀는 거대한 냉장고 문을 열었다. 안에는 세상의 모든 진귀한 식재료가 진공 포장된 채 완벽하게 정렬되어 있었다. 1등급 한우 안심, 살아있는 바닷가재, 트러플과 캐비어. 하지만 그녀가 알던 재료는 없었다. 그녀의 요리는 손맛에서 나왔다. 시장에서 직접 만져보고, 냄새 맡아보고, 고른 신선한 야채, 할머니가 직접 담근 된장과 간장. 하지만 이 무균실의 재료들은 플라스틱 모형처럼 차갑고 생명력이 없었다. 그녀는 이 재료들로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막막했다. 이 차가운 남자는 대체 무엇을 원하는 걸까? 김밥? 달걀말이? 그가 자신의 음식에서 느낀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녀는 망설이다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꺼냈다. 완벽하게 세척된 무와 대파, 그리고 최고급 한우 양지. 그녀는 이 재료들로 온기를 만들어내기로 결심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음식, 맑은 소고기 뭇국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칼을 들었다. 이 주방의 칼은 너무나도 날카로워서 마치 살아있는 생물 같았다. 그녀가 물을 써는 소리가 고요한 주방에 울렸다. 사각, 사각. 일정한 리듬. 그것은 그녀가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식이었다. 그녀는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고기를 볶기 시작했다. 고소한 냄새가 피어오르자 유리벽 너머의 강민혁이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냄새의 근원지를 쫓듯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향했다. 유진은 그 시선을 애써 무시하며 육수를 붓고 물을 넣었다. 국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하자 주방은 서서히 그녀의 냄새로 채워졌다. 그것은 이 무균실에 처음으로 퍼지는 삶의 냄새였다. 그녀는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파를 썰어 넣었다. 그녀는 흰쌀밥을 정갈하게 푸고 작은 쟁반에 1인분의 국과 밥, 그리고 방금 막 무친 겉절이 하나만을 올렸다. 그녀가 쟁반을 들고 집무실 문 앞에 섰을 때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강민혁은 거대한 책상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두고 나가 그는 여전히 차가웠다. 유진은 책상 한편에 쟁반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물러났다. 그녀가 유리 주방으로 돌아오자마자 집무실의 블라인드가 천천히 내려왔다. 그는 그녀가 보는 앞에서 먹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유진은 자신이 심판을 기다리는 기분으로 유리벽 너머에 닫힌 블라인드를 바라보았다. 10분, 20분. 시간이 영원처럼 흘러갔다. 그녀는 손톱을 물어뜯었다. 만약 이 음식도 거부하면, 만약 그가 영양액처럼 뱉어버리면 그녀는 당장 해고될 것이고 할머니는 그 순간 블라인드가 다시 올라갔다. 강민혁은 자리에 없었다. 하지만 책상 위의 쟁반은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다. 국그릇의 바닥까지 보일 정도로 말끔했다. 유진은 자기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쟁반을 치우기 위해 다시 집무실로 들어갔다. 그가 욕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방금 세수를 한 듯 얼굴이 젖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다. 그의 눈가가 아주 미세하게 붉어져 있는 것을. 그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의 말을 느꼈다. 그가 독살 당하던 날 아침, 어머니가 끓여주었던 마지막 묵국. 그 기억은 고통과 뒤엉켜 봉인되어 있었다. 하지만 유진의 국은 그 봉인을 강제로 해제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15년간 억눌러 왔던 그리움, 분노, 그리고 슬픔을 한꺼번에 터뜨리는 기폭제였다. 그는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를 삼켰다. 내일도 그가 젖은 얼굴을 수건으로 닦으며 무심하게 말했다. 똑같이.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 한마디가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임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이 지옥 같은 유리 주방에서 하루 더 살아남았다는 사실에 안도할 뿐이었다. 한편 69층 더 스카이의 주방은 분노로 들끓고 있었다. 최진우 셰프는 믿을 수 없는 소식에 얼굴이 일그러졌다. 지하 3층 보조원, 그 천박한 계집애가 70층 펜트하우스 키친에 입성했다고? 그의 수석 매니저가 땀을 뻘뻘 흘리며 보고했다. 사실입니다, 셰프님. 오늘 오전에 회장님이 직접 구내식당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전속 셰프로. 전속 셰프? 감히. 최진우가 와인잔을 벽에 집어 던져 박살냈다. 내가 10년을 공들인 자리를 저런 시장 바닥 출신이. 그는 모욕감에 몸을 떨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이동이 아니었다. 자신의 요리가, 자신의 철학이 저 근본도 없는 계집애의 자투리 음식에 패배했다는 선언이었다. JN 글로벌 호텔의 총괄 디렉터 자리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 같았다. 그 계집에 대해 알아봐, 당장. 최진우의 눈이 교활하게 빛났다. 그는 이대로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정보는 금방 들어왔다. 오유진, 22세, 고아, 병든 할머니, 그리고 서문시장의 좌판. 아하, 서문시장. 최진우는 그날 회장의 시찰이 왜 그토록 소란스러웠는지 퍼즐 조각을 맞췄다. 더럽고 천한 것. 그는 경멸을 담아 내뱉었다. 회장이 미각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이건 그 정도가 아니었다. 미친 게 틀림없었다. 하지만 그는 회장을 직접 공격할 수는 없었다. 대신 그 바이러스의 근원지를 공격해야 했다. 그는 즉시 식자재 공급팀의 VVIP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수년간 이 담당자와 검은 거래를 터온 사이였다. 최 셰프입니다. 70층에 새로 들어온 아이,
오유진 말입니다. 예, 시장 바닥 출신이라 위생관념이 엉망인 모양입니다. 그는 전화기 너머로 거짓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다. 회장님 건강이 염려되어서 말입니다. 그 아이가 주문하는 물건들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죠. 최고급품을 다룰 자격이 없어 보이는데. 그리고 그는 더 직접적인 방해 공작을 계획했다. 유진은 다음 날 아침 식사를 위해 가장 신선한 달걀과 멸치, 그리고 자신이 직접 골라야 하는 쌀을 주문했다. 그녀는 다른 것은 몰라도 밥맛은 양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김 비서를 통해 자신이 쓰던 특정 품종의 쌀을 긴급히 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진우는 그 요청서를 가로챘다. 그는 비열하게 웃었다. 쌀이라고? 좋아. 네가 원하는 특별한 쌀을 줘야지. 그는 공급팀을 압박해 유진이 요청한 최고급 2000쌀 대신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냄새나고 묵은 쌀을 70층으로 올려보내도록 조치했다. 어디 한번 그 더러운 손으로 묵은 쌀 냄새를 가려보시지. 회장님이 그 진짜 맛을 보셔야 정신을 차릴 테니. 다음 날 새벽, 유진은 70층 주방으로 배달된 쌀 포대를 보고 경악했다. 포대를 열자마자 훅 끼치는 묵은 쌀 특유의 냄새. 쌀알은 부서져 있었고 색은 누렇게 변해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사보타주였다. 그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거대한 유리 주방에서 그녀는 완벽하게 혼자였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적이 그녀의 손발을 묶으려 하고 있었다. 새벽 5시, 70층의 유리 주방은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섬처럼 떠 있었다. 오유진은 오늘 아침 식사에 사용할 쌀 포대를 여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코를 찌르는 퀴퀴한 곰팡내, 그것은 명백한 묵은 쌀, 그것도 최하급의 쌀에서 나는 냄새였다. 쌀알은 부서지고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명백한 적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방해 공작이었다. 어제 그녀가 김 비서를 통해 요청한 최고급 2000쌀과는 정반대의 물건이었다. 그녀의 손발을 묶고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무기인 맛을 빼앗으려는 시도였다. 아침 식사 시간은 7시, 지금 당장 새로운 쌀을 구할 방법은 없었다. 그녀는 유리병 너머 아직 불이 꺼진 집무실을 바라보았다. 그는 곧 저 너머에서 그녀의 음식을 기다릴 것이다. 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절망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좌판이 엎어졌을 때 울기만 했던 며칠 전의 그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할머니의 생명과 자신의 꿈을 걸고 싸우는 중이었다. 그녀는 쌀을 한 움큼 쥐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방법이 떠올랐다. 쌀이 밥맛의 전부지만 쌀이 나쁘다고 밥을 굶을 수는 없지. 정성이 들어가면 묵은 쌀도 햅쌀이 되는 법이란다. 그녀는 쌀을 씻기 시작했다. 차가운 정수물을 받아 붓고 소금을 한 줌 넣어 쌀알이 부서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그러나 빠르게 행궈냈다. 한 번, 두 번, 10번이 넘도록 쌀뜨물은 여전히 뿌옇고 냄새가 가시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얼음장 같은 물의 감각을 잃어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20번쯤 씻어냈을 때 비로소 쌀에서 맑은 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쌀로 밥을 지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밥알의 식감이 이미 죽어 있을 터였다. 대신 그녀는 이 쌀의 단점을 가리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메뉴를 선택했다. 죽. 그녀는 냉장고에서 가장 신선한 활전복 몇 마리를 꺼냈다. 전복을 손질해 내장은 따로 볶고 살은 얇게 저몄다. 씻어둔 쌀을 참기름에 달달 볶다가 전복 내장을 넣고 다시 볶았다. 비린내는 잡고 고소함은 극대화하는 방식이었다. 그녀는 정성껏 육수를 부어가며 쌀알이 완전히 퍼질 때까지 끓였다. 묵은 쌀의 냄새는
전복 내장의 진한 향과 참기름의 고소함에 완벽하게 덮였다. 1시간 뒤 냄비에는 짙은 녹색 빛이 감도는 완벽한 전복죽이 완성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릇에 죽을 담고 얇게 썬 전복회를 고명으로 올렸다. 정확히 7시, 민혁이 집무실의 모습을 드러냈다. 유진은 평소처럼 쟁반을 들고 들어갔다.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하지만 죽을 한 숟가락 입에 넣는 순간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지만 평소보다 천천히 음식을 씹었다. 그는 맛의 차이를 느낀 것이다. 쌀알의 질감이 미묘하게 달랐다. 그가 그릇을 비웠을 때 인터컴이 울렸다. 주방으로. 유진은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으로 주방으로 돌아왔다. 잠시 후 민혁이 직접 유리 주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가 이 공간에 들어온 것은 처음이었다. 그가 낮게 말했다. 어제와 다르군.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묵은 쌀이었습니다. 아침에 배달된 쌀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강민혁의 눈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그녀를 질책하지 않았다. 그의 분노는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감히 자신의 식량에 손을 댄 자가 있다는 사실, 자신의 완벽한 통제 시스템에 누군가 감히 침입했다는 것. 그는 즉시 김비서를 호출했다. 식자재 공급 라인 전부 조사해. 70층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품, 누가 담당하고 누가 검수했는지 10분 내로 보고해. 이건 명령 불복종이 아니라 나에 대한 기만이다. 김 비서의 조사 결과는 빨랐다. 식자재 공급팀의 VVIP 담당자, 그리고 그의 뒤에 있는 69층의 최진우 셰프. 민혁은 최진우라는 이름을 듣고 잠시 눈을 감았다. 기억 저편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이름. 15년 전 그 지옥 같았던 저택의 주방에서 어슬렁거리던 젊은 조리사 중 하나의 얼굴이 떠올랐다. 바로 그때 최진우가 스스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JN그룹의 해외 투자자들을 위한 VVIP 만찬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회장님, 그는 김 비서를 통해 정중하지만 오만한 의견을 전달했다. JN그룹의 격을 보여줄 때입니다. 해외 이사들에게 그룹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해 저의 더 스카이에서 완벽한 만찬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도 이사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것은 교묘한 함정이었다. 강민혁이 자신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자의 도발이었다. 만찬에 참석해서 자신의 음식을 거부하면 투자자들 앞에서 그룹 총수의 위신이 깎이고 불화설이 돌 것이다. 하지만 더 교활한 제안이 뒤따랐다. 또한 회장님의 새로운 전속 셰프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희의 메인 코스 전에 그녀의 소박한 요리를 에피타이저로 선보이는 겁니다. 그룹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최진우는 유진을 공개적으로 처형할 무대를 마련한 것이었다. 자신의 화려하고 완벽한 요리 옆에 시장 바닥 출신의 초라한 가정식을 나란히 놓아 비교하고 짓밟을 생각이었다. 그는 강민혁이 결코 그 소녀의 음식을 공식 석상에서 선택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리고 그 소녀가 이런 중압감 속에서 실수를 저지르리라 믿었다. 민혁은 제안서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었다. 좋아, 수락하지. 김 비서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하지만 최 셰프의 제안은 아주 훌륭해. JN그룹의 격을 보여줄 완벽한 기회야. 민혁의 눈은 그 제안서 너머 15년 전의 과거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김 비서, 최진우 셰프, 그자에 대해 더 깊이 파. 15년 전 내 본가에서 일했던 기록까지 전부. 만찬까지 남은 시간은 단 사흘. 70층의 유리 주방은 지옥 같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유진은 VVIP 만찬이라는 말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저는 그런 화려한 음식은 만들 줄 모릅니다. 그녀는 수백만 원짜리 식재료 목록을 보며 절망했다. 푸아그라, 캐비어. 그녀가 만져본 적도 없는 재료들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이 거대한 전쟁에 총알도 없이 내던져졌음을 깨달았다. 그날 밤 유진은 유리 주방에서 밤을 새우며 레시피 북을 뒤적였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녀의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녀는 겁에 질려 있었다. 그때 집무실과 주방을 가로막는 유리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강민혁이 그녀의 뒤에 서 있었다. 그는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두려운가? 그가 물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그들의 기대를 채울 수 없습니다. 저는 최 셰프님처럼 예술을 만들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혁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시선을 돌려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예술 따위는 필요 없어.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들이 내게서 빼앗아간 것은 예술이 아니었으니까. 유진이 고개를 들었다. 네. 민혁은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 그는 15년간 아무에게도 꺼내지 않았던 자신의 성체 가장 깊은 곳에 봉인해둔 상처를 열기로 결심했다. 이 소녀, 이 보잘것없지만 유일하게 자신을 살게 한 이 소녀에게는 말해야 했다. 사람들은 내가 입맛이 까다롭거나 유난스러운 결벽증 환자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그들은 몰라. 내가 왜 먹는 것을 멈췄는지.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채 15년 전에 그날을 기계적으로 읊었다. 나는 18살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룹은 친척들의 손에 넘어갈 위기였지. 유일하게 내 편이었던 어머니가 그날 아침 내가 가장 좋아하던 맑은 소고기 묵국을 끓여주셨다. 네가 며칠 전에 끓였던 바로 그 국이었어. 유진은 숨을 죽였다. 어머니는 내가 먹기 전에 먼저 맛을 보셨다. 늘 그러셨던 것처럼. 그리고 내 눈앞에서 쓰러지셨지.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유리 주방의 공기는 얼어붙는 듯했다. 나도 이미 한 숟가락을 먹은 뒤였어.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겨우 살아남았지. 하지만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 그날 이후로 세상의 모든 음식은 나에게 독이었다. 모든 인간의 손길은 배신과 살이의 증거였지. 나는 생존하기 위해 먹는 것을 포기했다. 그가 유진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 15년간 골마왔던 고통이 번뜩였다. 최진우, 그자는 그날 아침 본가의 주방에 있던 자들 중 하나였어. 유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최진우의 방해 공작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를 아는 자, 혹은 자신의 범죄를 덮으려는 자의 발악이었다. VVIP 만찬은 최진우가 강민혁에게 보내는 선전포고이자 15년 전에 범죄를 완성하려는 시도일지도 몰랐다. 나는 그자가 내 음식에 손대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 민혁이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 만찬에 참석해야만 한다. 그리고 먹어야만 해. 그는 유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네가 만든 것만, 네가 나를 살렸던 것처럼 그날 밤에도 네가 나를 지켜야 한다. 유진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공포 대신 차가운 분노와 결의가 어렸다. 이것은 더 이상 요리 대결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 남자의 생명과 15년 전의 진실을 건 싸움이었다. 무엇을 만들어야 합니까? 그녀가 물었다. 민혁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입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것이 미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미소였다. 최진우가 예술을 만든다면
너는 진심을 만들어. 그가 금으로 접시를 채운다면 너는 기억으로 그릇을 채워. 그날 나를 살렸던 그 음식을 그는 유진에게 VVIP 만찬에서 그녀가 만들어야 할 것을 정확히 지시했다. 그것은 최진우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한 요리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 정반대였다. 그것은 강민혁의 가장 깊은 상처이자 유일한 구원이었다. JN 타워 69층 VVIP 연회장 더 스카이는 숨막히는 화려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천장에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수천 개의 빛 조각을 쏟아냈고 테이블 위에는 완벽하게 세팅된 은식기와 최고급 도자기가 정렬되어 있었다. 서울의 야경이 통유리창 너머로 아찔하게 펼쳐진 가운데 JN그룹의 해외 이사들과 VVIP 투자자들은 최진우 셰프가 지휘하는 미식의 향연에 빠져들고 있었다. 강민혁은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다른 이들과 똑같이 화려한 요리가 놓였지만 그는 포크 한 번 들지 않았다.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특별 식단을 관리 중입니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에 투자자들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분위기는 미묘하게 어색했다. 그들은 총수의 이런 행동을 오만함 혹은 그룹 내의 불화로 해석하고 있었다. 최진우는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연회장 중앙에 마련된 오픈 키친에서 거장처럼 움직였다. 그의 첫 번째 에피타이저는 훈제한 푸아그라를 감싼 캐비어 젤리였다. 투자자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환상적이군요, 셰프 최진우는 민혁을 향해 보일 듯 말 듯 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강민혁이 자신의 요리를 거부할수록 자신이 준비한 다음 무대가 더욱 극적으로 빛날 것임을 알고 있었다. 한편 연회장 뒤편의 임시 조리실은 전쟁터였다. 유진은 자신이 요청했던 식재료 상자를 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메인 요리를 위해 특별히 공수된 최고급 자연송이와 숙성 한우 안심이 끔찍한 악취를 풍기며 썩어 있었다. 누군가 고의로 냉장 시스템을 끄고 심지어 부패를 촉진하는 약품까지 뿌려놓은 듯했다. 이것은 묵은 쌀과는 차원이 다른 완벽한 파괴였다. 어떡하지? 그녀의 손이 공포로 떨렸다. 만찬의 하이라이트인 메인 코스가 나가기 직전 그녀가 에피타이저 순서로 준비한 요리가 날아간 것이다. 최진우가 그녀에게 할당한 시간은 정확히 15분 후였다. 최진우의 수석 매니저가 문을 두드렸다. 오유진 씨, 15분 남았습니다. 회장님과 이사님들이 기다리십니다. 그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그녀는 망연자실하게 썩어버린 재료를 내려다보았다. 최진우는 그녀가 이 화려한 VVIP들 앞에서 푸아그라나 캐비어에 대항할 무언가를 만들려다 처참히 실패하는 그림을 그렸을 것이다. 그는 그녀가 이 자리에서 울면서 도망치거나 혹은 빈 접시를 들고 나가 망신을 당하리라 확신했다. 유진은 눈을 감았다. 강민혁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네가 나를 살렸던 것처럼. 그녀는 눈을 떴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었다. 그녀는 썩은 재료 상자를 발로 밀어 치워버렸다. 대신 그녀가 70층에서 직접 들고 온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보온 컨테이너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새벽부터 꼬박 3시간을 끓여낸 맑은 소고기, 묵국 한 냄비와 방금 막 지어 올린 따뜻한 흰쌀밥,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달걀 몇 알이 들어 있었다. 민혁이 그녀에게 진짜로 요청했던 단 하나의 메뉴였다. 최진우는 자신의 걸작, 트러플을 곁들인 바닷가재 요리를 화려하게 선보였다. 황금빛 소스가 접시 위에 예술처럼 뿌려졌고 이사들은 기립 박수를 보낼 기세였다. 대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JN그룹의 격입니다. 최진우는 의기양양하게 인사한 뒤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룹의 다양성을 보여줄 차례입니다.
70층에서 회장님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오유진 셰프의 요리입니다. 모든 시선이 연회장 입구로 향했다. 거대한 은색 카트 대신 유진이 직접 작은 나무 쟁반을 들고 걸어 나왔다. 그녀의 복장은 더 스카이의 화려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단순한 흰색 조리복이었다. 투자자들은 의아해했다. 최진우는 경멸의 미소를 숨기지 못했다. 그는 유진이 빈손으로 나와 사죄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유진은 당당하게 걸어와 강민혁의 바로 앞에 쟁반을 내려놓았다. 쟁반 위에는 화려한 금박이나 트러플은 없었다. 그곳에는 단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흰 쌀밥 한 공기, 투명한 녹그릇에 담긴 맑은 묵국, 그리고 방금 막 부쳐낸 듯 노랗고 따뜻한 달걀말이 몇 조각이 전부였다. 완벽한 한국의 가정식 백반이었다. 연회장에 정적이 흘렀다. 투자자들은 당황했다. 한 외국인 이사가 불쾌한 듯 중얼거렸다. 이게 뭡니까? 장난입니까? 최진우가 기다렸다는 듯이 나섰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신입 셰프가 긴장을 한 모양입니다. 이런 구내식당 수준의 음식을 VVIP 만찬에. 그때였다. 닥쳐. 강민혁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연회장을 갈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최진우의 화려한 바닷가재 요리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유진이 가져온 쟁반 앞에 섰다. 그리고 15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서 수많은 사람의 눈앞에서 숟가락을 들었다. 그는 먼저 맑은 묵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으로 가져갔다. 시간이 멈췄다. 그의 눈이 감겼다. 15년 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주었던 바로 그 맛. 하지만 독의 고통이 아닌 따뜻한 온기가 그의 식도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눈을 떴다. 그리고 밥을 한 숟가락 먹었다. 그 다음은 달걀말이었다. 그는 먹었다. 단순한 시식이 아니었다. 그는 15년간 굶주렸던 사람처럼 그 소박한 백반을 탐했다. 숟가락과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이 연회장을 가득 채웠다. 투자자들은 경악했고 최진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회장이 먹고 있었다. 자신의 요리가 아닌 저 천박한 가정식을. 몇 분 뒤 민혁은 국그릇의 바닥까지 깨끗하게 비웠다. 그는 냅킨으로 입을 닫고 최진우를 바라보았다. 구내식당 음식이라고 했나?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15년 만에 되찾은 살아있는 자의 힘이 실려 있었다. 이것은 내가 15년 만에 처음으로 먹은 진짜 음식이다. 이것은 구내식당 음식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음식이다. 하지만 회장님, 당신의 건강. 최진우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내 건강. 민혁이 차갑게 되물었다. 15년 전 내 건강을 망치고 내 어머니를 죽게 만든 공범 중 하나가 감히 내 건강을 입에 올려? 최진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무슨 말씀을. 바로 그때 연회장의 조명이 꺼지고 거대한 스크린이 내려왔다. 김 비서가 연단에 섰다. 신사숙녀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스크린에 뜬 것은 최진우의 개인 계좌 내역이었다. 수년간 JN그룹의 식자재 예산을 횡령한 기록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최진우 셰프는 식자재 공급업체와 결탁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최진우가 소리쳤다. 김 비서는 다음 자료를 띄웠다. 오늘 아침 70층 주방으로 묵은 쌀을 배달하도록 지시하는 최진우의 통화 녹음 파일, 그리고 방금 전 임시 조리실의 식자재를 고의로 부패시키도록 지시한 문자 내역이었다. 투자자들의 얼굴이 분노로 굳어졌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김 비서가 스크린에 한 남자의 영상 인터뷰를 띄웠다. 그는 15년 전 강민혁의 본가 주방에서 일했던 말단 직원이었다.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그날 아침 최진우 씨가 주방의 보안 카메라를 일부러 껐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친척이었던 그분이 음식에 무언가를 넣는 것을 돕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돈을 받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폭로되었다. 최진우는 단순한 방해꾼이 아니었다. 그는 15년 전 돈과 승진에 눈이 멀어 살인에 가담했던 공범이었다. 그가 강민혁의 입맛을 그토록 되돌리고 싶어 했던 이유는 자신의 범죄를 아는 유일한 생존자인 민혁을 다시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 했던 것이었다. 아니야, 아니야. 최진우가 무대 뒤로 도망치려 했지만 문을 지키고 있던 보안 요원들에게 붙잡혔다. 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의 화려한 셰프복이 바닥의 와인에 젖어 추하게 일그러졌다. 그의 예술과 격은 산산조각났다. 강민혁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내 놈의 요리에는 격이 있었을지 몰라도 영혼이 없었지. 그는 보안 요원들에게 고갯짓을 했다. 끌어내. 최진우는 발버둥 치며 끌려나갔다. 연 회장은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민혁은 충격에 빠진 투자자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인해 보였다. 그는 곁에 서서 떨고 있는 유진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다. 신사숙녀 여러분, 소란을 일으켜 죄송합니다. JN그룹은 오늘 15년 묵은 부패를 도려냈습니다. 그는 유진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것이 JN그룹이 추구하는 새로운 가치입니다.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진실된 마음. 진심입니다. 오유진 셰프가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텅 빈 밥그릇을 가리켰다. 오늘 만찬의 진정한 메인 디시는 바로 이 진심이었습니다. 연회장에 남겨진 투자자들은 충격과 혼돈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최진우가 끌려나가며 내지른 마지막 발악적인 비명이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그들은 방금 한 편의 잔혹한 드라마를 목격했다. JN그룹의 가장 어두운 비밀과 그 비밀을 15년간 지켜온 총수의 고통을 동시에 엿본 것이다. 몇몇은 이 충격적인 폭로가 JN그룹의 주가에 미칠 영향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방금 자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전 세계에 공개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무적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다. 얼음의 성체는 무너졌고 그 폐허 속에서 그는 비로소 두 발로 땅을 딛고 섰다. 그는 투자자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연회장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오늘 여러분께 보인 혼란은 JN그룹의 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화입니다. 그는 옆에 서서 쟁반을 든 채 굳어있는 유진을 바라보았다. 15년간 JN그룹은 것만 번지르르한 최진우의 요리와 같았습니다.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 있었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진심이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유진의 어깨를 가볍게 잡은 손에 힘을 주며 투자자들에게 그녀를 공식적으로 소개했다. 이 사람은 오유진 셰프입니다. 그녀는 값비싼 재료가 아니라 정직한 마음으로 요리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음식이 저의 15년 묵은 병을 치유했습니다. JN그룹은 앞으로 그녀의 철학을, 이 진심을 새로운 경영 이념으로 삼을 것입니다. 투자자들의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강민혁을 음식을 거부하는 편협한 괴짜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과거와 정면으로 맞서고 15년 묵은 부패를 단칼에 도려낸 강력한 리더를 보고 있었다. 그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이내 진심 어린 존경이 담긴 우레와 같은 박수로 변했다.
연회장을 나온 두 사람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70층으로 돌아왔다. 그 어느 때보다 길고 긴 침묵이 흘렀다. 유리 주방에 도착하자마자 유진은 기계적으로 쟁반을 내려놓고 자신이 어질러 놓은 조리 도구들을 닦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무슨 일을 겪었는지, 자신의 삶이 어떻게 뒤바뀌었는지 실감하지 못했다. 강민혁은 유리벽 너머 집무실로 들어가지 않고 주방 입구에 기댄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오유진 씨. 그가 처음으로 그녀를 너가 아닌 오유진 씨라고 불렀다. 유진의 손이 멈칫했다. 오늘부로 당신과 나의 고용 계약은 파기합니다. 유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토사구팽. 그녀의 머릿속에 그 단어가 스쳐 지나갔다. 민혁은 그녀의 표정을 읽었다. 나는 더 이상 환자가 아니니까. 그가 천천히 말했다. 나는 이제 당신의 음식이 아니면 못 먹는 중독자가 아니오. 나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워졌소. 당신 덕분에. 그는 집무실 책상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가져왔다. 그것은 계약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제안서였다. 이건. 유진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JN 재단 설립안과 힐링푸드 프로젝트 기획서가 들어있었다. 나는 당신의 음식을 70층에 가둬둘 생각이 없소. 당신의 음식은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소. 그가 말했다. JN그룹이 전액 출자하여 재단을 설립할 겁니다. 그리고 오유진 셰프가 그 재단의 총괄 디렉터가 되어 당신의 레스토랑을 여는 겁니다. 유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서류에는 그녀가 꿈에도 그리던 레스토랑의 청사진이 그려져 있었다. 이건 동정입니까? 그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아니요. 이건 투자요. 민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오늘 VVIP들 앞에서 증명한 진심이라는 가치에 대한 JN그룹의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가난한 소녀가 아니라 JN그룹의 새로운 철학을 이끌 핵심 파트너요. 유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것은 절망이나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다. 할머니에게 배운 정직한 손맛, 좌판이 엎어졌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신념이 마침내 세상을 울린 것이다. 할머니. 그녀는 병원에 계신 할머니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민혁은 말없이 그녀에게 손수건을 건넸다. 며칠 뒤 서울 최고의 병원 VVIP 병실에서 유진의 할머니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다. JN그룹의 최고 의료팀이 동원되었다. 유진은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이제 고생 끝났어. 내가 해냈어. 할머니는 힘겹게 눈을 뜨고 손녀의 거칠어진 손을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같은 시각 강민혁은 70층 집무실에서 마지막 남은 영양액 파우치들을 쓰레기통에 쏟아부었다. 15년간 그를 연명하게 했던, 동시에 그를 가두었던 감옥이었다. 그는 비서실을 통해 평범한 동네 중국집에 전화를 걸었다. 여기 JN 타워 70층입니다. 짜장면, 곱빼기로 하나. 김 비서는 전화기를 들고 거의 기절할 뻔했지만 회장의 단호한 표정에 즉시 주문을 넣었다. 잠시 후 그는 생전 처음으로 배달 음식을 마주했다. 랩을 뜯자 춘장의 고소한 냄새가 진동했다. 그는 나무젓가락을 서툴게 쪼개 면을 비볐다. 그리고 한 입 가득 입에 넣었다. 유진의 음식처럼 섬세하거나 깊은 맛은 아니었다. 조금 짜고 조금 달았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음식의 맛이었다. 그는 먹었다. 15년간 자신을 올감했던 트라우마와 함께 짜장면을 삼켰다. 그는 자유였다. 그로부터 1년 뒤 서울에 번화가지만
가장 시끄러운 거리를 벗어난 한적한 골목. 유진의 식탁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린 레스토랑이 문을 열었다. 화려한 대리석이나 크리스탈 대신 따뜻한 원목과 부드러운 조명으로 채워진 공간이었다. 가격은 합리적이었고 메뉴는 매일 바뀌었다. 오늘의 백반이 가장 인기 있는 메뉴였다. 이곳은 JN 재단의 1호점이자 결식아동과 노인들에게 매일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힐링 푸드 센터의 본부였다. 주방은 완전히 개방되어 있었다. 깔끔한 흰색 조리복을 입은 오유진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이제 JN그룹의 최연소 임원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셰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지하 3층에서 양파를 다듬던 때처럼 진지했고 그녀의 손은 여전히 요리에 대한 열정으로 빛났다. 창가 가장 안쪽, 가장 조용한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 대신 편안한 니트를 입은 강민혁이었다. 그는 더 이상 얼음의 성체가 아니었다. 그는 신문을 읽으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평범하지만 여전히 기품 있는 남자였다. 그가 고개를 들자 유진이 그에게 직접 쟁반을 들고 다가왔다. 오늘의 메뉴는 갓 지은 쌀밥과 구수한 청국장, 그리고 몇 가지 정갈한 나물 반찬이었다. 1년 전 VVIP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바로 그 가정식 백반의 연장선이었다. 오늘 청국장 아주 잘 띄워졌어요. 유진이 뚝배기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자신감과 따뜻함이 배어 있었다. 강민혁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만났다. 그 안에는 격정적인 연애 감정이라기보다는 생사의 고비를 함께 넘긴 전우애와 서로의 영혼을 구원한 깊은 유대감이 담겨 있었다. 잘 먹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15년간 그가 잊고 살았던 가장 평범하고도 가장 위대한 말이었다. 그는 숟가락을 들어 청국장을 한 입 떠먹었다. 진하고 구수한 향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완벽한 맛이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걷더 그리고 유진을 바라보며 15년 만에 처음으로, 아니,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것은 얼어붙었던 그의 심장이 완전히 녹아내렸음을 알리는 봄날의 햇살 같은 미소였다. 두 사람의 새로운 식탁이 비로소 완성되는 순간이었다.